안녕하세요. 도도하다의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뭘 들고 왔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자로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요거를 왜 정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냐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관리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문서가 왜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개발을 할 때 그 필요한 문서를 찾아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개발돼 있는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보면은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겠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테니, 이런 문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는 사이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문서들, 명칭이 약간씩 바뀌어 있을 뿐이고요. 필요한 문서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에 대한 목차를 좀 정리를 했고요. 목차들을 정리를 했고 이게 좀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류를 조금 해봤어요. 단계별로 분류를 했고요. 실제로 사이트마다 폴더로 구분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폴더 단위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단계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토 단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전 검토를 하는 단계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는 요 구간,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오픈하는 구간, 그 다음에 뭐랬냐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구간, 그 다음에 완료하면서 보고하는 이런 구간들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강의가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통 보면은 이제 분석 설계가 조금 얘기할 게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오픈 한 강의 정도 적고 나머지 거 한 강의 정도 잡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너무 길다 싶으면은 조금 더 짧게 말해서 축약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목차 정도만 정리를 하고 검토 단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는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토 단계에서는 이런 문서들이 필요해요. 명칭은 뭐 이렇게 RFP 같은 걸로 부를 수도 있고 제안 요청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히 들어본 듯한 내용 드릴 거예요. RFP나 프로젝트 제안서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관리자급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오픈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WBS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WB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구사항 정의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능 구성도 같은 경우도 명칭은 달라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개발자들한테 이제 개발해달라고 요청할 때 화면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 있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기능 구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칭은 다르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RFP라고 있어요. RFP.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안을 요청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 비딩이라 그러죠. 입찰을 시키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SI 업체 쪽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업체들을 선정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입찰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 견적이 얼마예요? 라고 요청을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업체들의 리모델링 견적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회사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얼마를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테니 이런 기능들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얼마인지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문서라고 봅니다.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들어간 항목은 사업에 대한 개요들, 내가 어떤 회사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 내역, 예,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뭐 이런 기능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 보통은 뭐 MES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MES에 조금 더 해서 설비 보전 쪽까지 살짝 묻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요구사항들을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체마다 완전 각각으로 오면은 자기네들도 분석하기 쉽지 않을 테니 요청에 대한 기준까지도 명시를 해서 보내요. 뭐 샘플들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입찰 방법, 예, 당연히 시기나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이 요구사항 그 제안 요청서를 보냈을 경우에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올 텐데 이 제안서들에 대한 평가 기준들,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정도들을 다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식들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문서들은 다른 문서는 다 그 프로젝트 수행사 쪽에서 만드는 건데 RFP 같은 경우는 고객사 쪽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요구 사항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고 다니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대부분. 근데 그거는 이제 팔러 다니는 거고 세일즈가 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안서가 나옵니다. RFP를 받았을 경우에는 RFP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업체들은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 기능들,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선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안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회사 소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만드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라고 하면. 네. 그래서 RFP에 있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금액은 언제 들고, 이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과제에 대한 개조, 이 프로젝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대체적으로 RFP가 와서 던지는 경우는 기대 효과라든지 뭐 이해 필요성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상태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세일즈 할 때 필요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현황들, 보면은 믿음이 가야 될 거잖아요. 약을 팔던 뭘 하던, 결국에는 우리 업체가 탄탄한 업체고, 그 다음에 그래야 니네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우리가 유지 보수도 될 거고, 나중에도 니네들이 좀 더 큰 제안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물건을 살 때도 보통 이제 대기업을 탔던지 뭐 동네 구멍가게를 피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 본인에 대한 소개들, 그 다음에 우리 업체는 탄탄하다, 결국엔 재무 현황은 탄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 어떤 것들을 했다, 우린 비슷한 것들을 다 이미 해봤으니 니네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조직들, 우리는 너무 시장통처럼 막 엉망진창으로 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전담 조직들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은 뭐 PMO 조직도 있고 뭐 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조금 더 믿고 우리를 따라줘도 된다. 그리고 인력 구성은 당연히 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구축 방안들이 나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성할 거고 사람은 어떻게 뿌릴 거고 구축 방법은, 그 다음에 산출물은 뭘 줄 거고 산출물 이후에 품질 보증 방안들은 뭐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테니 우리를 뽑아달라 라고 하는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축 인원이나 일정들, 조직들 막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일스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일스톤은 WBS를 딸 때 조금 나오는데, 결국에 뭐 내용이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요 시점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를 들면은 보통 굵직굵직하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단계별로 뿌려놨잖아요. 요 단계의 시작점이 보통 마일스톤이 됩니다. 검토 단계가 끝나면은 분석 단계가 들어가야 되고, 분석 단계가 끝나면 테스트 단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완료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단계들을 보고 이 단계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시기들을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스톤은 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WBS를 작성할 때 보통은 WBS에서도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겠죠. 사후 관리 방안들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쓱 빠져요.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세탁기나 이런 거 팔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뉴얼 같은 거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만 가지고는 쓰기에 너무 복잡한 프로그램들이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저런 게 되겠죠. 주식 증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필요해서 쓰는 거고, 개인이 쓰기 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뭔가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는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MES라든지 EMS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사가 쓰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지치가 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잘 흘러갈 리도 없고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막 쓸 거잖아요. 모르는 상태로 쓰게 되다 보고 단위가 너무 크고 할 것도 많다 보니 뭔가 페이지가 많은 것들은 400페이지가 넘게 되고 화면만 40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 400개에 대한 화면들을 다 이해를 못 하겠죠. 당연히 쓰는 사람들은 한정적일 거고, 그러면은 처음 열어보는 화면들도 막 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개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만든 회사 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챙길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모 회사, 그러니까 요청하는 회사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관리팀이 있는 회사들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관리 지원팀 쪽에서 원래 회사 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들 어떻게 지원을 할지 등등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세하게 금액이고 얼마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면 좋겠고,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거고 니네들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냉장고 같은 거 샀을 때 컴프레셔 뭐 유지 보수 기간 10년 뭐 이런 느낌으로 유지 보수가 된다. 아니면은 니네들이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다 지원받을 수 있어서 니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문제가 안 될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여기 보면 과업 개요는 RFP에서 보통 땡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 내용일 거고, 구축 방안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정리를 하겠죠. 이 구축 인원이나 시기는 정리를 할 거고요. 사후 관리 방안도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들고 있을 겁니다. 금액도 책정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B, C, D, B, C, E, F 정도는 거의 공통 내용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제안 요청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기간이 좀 뜰 겁니다. 왜냐면은 업체 쪽에서도 검토를 할 거고, 이제 납품할 때까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거를 보통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3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하는 단계고, 보통은 시작할 때 보면은 여기서 킥오프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WBS나 PRD나 기능 구성도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자, WBS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프로젝트 계획서예요. 계획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들을 세분화시켜서 짜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은 보통 보셨을 것 같아요. 사원들이든 뭐든. 근데 중요한 거는 WBS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어떤 프로젝트든 WBS를 작성했을 때 여기 보면 프로젝트 일정이라든지 계획 진행 사항 등을 작성하고 추적하는 데 용도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적은 이거예요. 진행 상황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분석, 진행 상황 확인을 하고요. 지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기 대응을 위한 문서예요. 이 문서는. 예.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운영 시나리오나 뭐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할 텐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유가 있어서 얘가 1월 달부터 시작은 했지만 더 늘어진 거죠. 3월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끝났다. 지금 한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된 3월 이후로 지연이 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얘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지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 3월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당연히 짰으면 그 다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안 끝나서 설계가 못 들어가게 됐다. 아니면은 설계를 오버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인원이 좀 더 부족해졌다. 이랬을 때 이제 PM들은 이 WBS를 가지고 회사 쪽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연이 된 사유가 우리 쪽에서 지연이 됐다. PM이 분석이 좀 늦었다. 고객 협의가 늦었다. 뭐 이랬으면은 이제 고객과 풀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에 왔더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분석 시나리오 작성이 너무 늦어졌다. 우리가 RFP를 진행을 했을 텐데 RFP에서 프로젝트 제안서 요청을 해서 넣었는데 RFP에 있던 내용들보다도 한 2배 가량에 대한 내용이 더 나왔다. 고객 쪽에서. 근데 이거는 고객 쪽에서는 절대 못 끊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회사 쪽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PM은.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려고 하는 문서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일정이 지연이 막 됐어요. 지연이 됐는데 회사에다 보고를 하는 거는 똑같이 크게 지연이 안 됐다. 우리 진행 잘 되고 있다. 라고 보고가 되는 거죠. 이슈가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 프로젝트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보통 이런 걸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하기가 쉬우면 안 돼요. RFP 같은 경우, WBS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에 대한 수정이 쉬워버리면은 이 뭐라 그러지? 보고용 계획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PM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 이슈들을 이렇게 자기가 커버를 칠 수 있는 범위에서 뭐 일정을 약간씩 조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슈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단지 회사에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일정들을 다 없는 일정을 숨기고 이미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해버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실제 진척률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작성이 한 80%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일정이 끝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나중에 오버랩 하면서 해도 되지. 회사에는 100%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없다 라고 해버리면 프로젝트는 망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되던 뭘 하던 이슈가 나오면은 사람을 더 요청을 하던 회사에 지원을 받던 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문적인 툴들을 써요. 예전에 에자일 관련돼서 문서 얘기를 할 때 풀들 비슷한 얘기들을 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나 뭐 지라나 뭐 이런 툴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 WBS나 뭐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들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툴들을 도입해서 쓰는 것도 일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세세하고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이 일정들을 드리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이런 툴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엑셀로 혼자서 막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WBS면은 결국에는 PM 혼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한다 치더라도 밑에서 취합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WBS에 그냥 합칠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유도 안 되고 PM 혼자서 드리블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PM이 혼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관리 툴들은 요즘에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필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서고 이거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WBS는 나중에 별도로 하나의 강의를 뽑아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손도 많이 가는 문서고요. 보고가 잘못되면 회사 쪽에서는 무조건 어, 아주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WBS는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문서다. 아주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WBS까지 짰어요. 물론 WBS 짜기 전에 뭐 이런 문서들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만 보통은 제안서 가지고 WBS를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안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구사항 정의서라고 문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되겠죠.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작성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갖고 메뉴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문서가 돼요. 얘 가지고 보통 순서가 바뀔 경우에 WBS가 먼저 나오고 시기상 때문에 요구사항 정의서가 그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구사항 정의서 기준으로 초반에 WBS를 조금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던 빠지던 WBS에 반영을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 보통은 계획 대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일정이 계속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 정의서도 아주 중요한 문서다.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고객사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사만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프로젝트의 이해관계로 돼 있는 사람들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회사 사람들. 예를 들면은 솔루션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 수행하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받아들이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PMO 팀이 있다. 조직이 있다. 프로젝트 문서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서 조직 관리하는 조직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TF라 그러죠. 이 수행을 하기 위한 별도의 팀들을 제외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 고객의 높은 사람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 한 달이라도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 관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나올 거고요. 이 요구사항들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예. 그래서 범위도 넓고요. 이거 보면은 범위도 넓고 너무 이것저것 많이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예. 특히나 고객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개발하면서도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건 또 필요해요. 아니면은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도 또 필요해요. 라고 계속 나오게 돼요.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 RFP를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고객이. 근데 여기에 RFP에서 프로젝트 제안을 할 때 되면은 회사 측에서 뭔가를 조금 더 더하겠죠. 우리는 니네가 1을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서 0.5 정도를 더해서 1.5를 해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고객이 이거 좋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나오고 막 이러면 2가 돼요. 그만큼 양이 많아집니다. 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받을 수 있어요. 업무 게더링이 되는 시기, 분석 설계하는 시기. 근데 이제 특정 시기가 넘어갔을 때 보통은 어떤 시기로 잡냐면 분석 설계가 끝나는 시점으로 잡아요. 여기 지금 개발은 빼놨는데 분석 설계 끝나고 나면은 개발이 들어갈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니까. 이 개발하는 시기가
보통은 가장 길단 말이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분석 설계하는 시기가 보통 정리 지나고 나면은 RFP 요구사항 정에서는 RFP가 아니고 요구사항 정에서는 보통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객한테 이제 분석 설계가 끝났으니 추가 요구사항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 아니면은 추가 요구사항이 더 들어오면은 차라리 모아놨다가 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맞다.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석 설계부터 개발도 새로 해야 되고 이 과정을 다시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너무 딜레이가 된다. 이거는 프로젝트 일정을 못 맞추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끊어요. 물론 간단한 것들, 화면에 대한 뭐 버튼 하나 추가라든지 단순한 기능들 추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끝날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VOC 같은 문서로 관리가 돼요. 네, 하지만 PRD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요 시점쯤까지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은 물론 끊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끊는 것조차도 PM에 대한 역할이고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못 끊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는 야근과 특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고생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서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고객이 계속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국엔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근거 자료가 되는 문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가지고 기능 구성도를 만들어요. 기능 구성도 보통 프로그램 목록이라고도 하는데 목록 정의서. 프로그램을 기능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화면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기준 정보들부터 해가지고 화면이 한 200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200개에 대한 화면에 대한 목록을 쭉 적어 놓는 거고요. 근데 이 200개에 대한 화면에도 보면은 난이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화면은 기능들이 정말 복잡한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옆에서도 땡겨야 되고 옆에서도 다시 불러와야 되고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하나를 실제로 단순하게 조회하는 화면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복잡한 화면 하나를 만드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능 구성도라고도 하고 프로그램 목록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보통 화면 단위로 나가면은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하고요. 기능 단위로 나가면 기능 구성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면 구체적인 구현 범위를 확정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화면들까지만 만들겠다. 이제 이거 갖고 분석 설계를 들어가고 개발을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명확한 범위가 되는 문서고요. 보통은 PRD의 기능 구성도까지 나오게 되면 이걸로 WBS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WBS에 대략적으로 시스템 분석 뭐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 뭐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후에 개발해야 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개발 범위를 잡을 때는 보통 기능 구성도라든지 프로그램 목록을 가지고 잡아요. WBS가 되게 세세하게 나가면은 얘까지도 보통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뭐 분석, 설계, 개발 이렇게 퉁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퉁쳐 놓으면은 흐름이 눈에 안 보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WBS를 짜는데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개발이다. 그러면은 3월까지 가만히 놔둘 고객사는 없단 말이죠. 진행상을 보고 싶겠죠. 돈을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시면. 그래서 문서를 5개 정도를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은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WBS 작성하면서부터는 시작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지는 않고 좀 초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까지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보통은 들어가진 않고 PM이라든지 PL급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 시기쯤에 as is to be 프로세스까지 분석을 다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8달 정도까지를 검토 단계라고 봅니다. 프로젝트 시작하고부터 이 기간이 짧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와서 다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요새. 그래서 되게 늦었어요. 원래 목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목표가 나와 있는 상태라 이것들을 다 할 거잖아요. 얘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